시어머니는 올해 66세,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바친 여자였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다. 새벽 6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며 순수 도시락을 싸서 아들의 집에 가져다 주었다. 며느리는 맞벌이였지만 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시어머니가 전담으로 집안일을 도맡았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거실 청소를 하다 우연히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된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며느리는 친구와 전화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진짜 피곤해 죽겠어. 시댁 엄마까지 내가 모셔야 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맨날 밥이며 빨래며 그냥 요양원 보내버릴까.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놓치고 말았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며칠 후 아들이 이상한 서류를 들고 시어머니에게 찾아왔다. 커다란 갈색 봉투 안에는 치매 초기 진단서와 재산 위임장 그리고 의료 보호자 권한 위임 동의서가 들어있었다. 아들은 말했다. 엄마, 이건 다 엄마를 위한 거야. 요즘 자꾸 깜빡하잖아. 병원에서도 치매 초기라고 했고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이제 좀 쉬어. 그러자 시어머니는 무슨 말이야. 나 치매 아냐. 병원도 간 적 없어. 그러자 아들은 엄마가 기억을 못하니까 치매지. 이거 그냥 서명만 해줘.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시어머니 몰래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상담을 다녀왔다. 시어머니는 우연히 발견한 며느리의 다이어리에서 그걸 알게 되었다. 날짜, 병원 이름, 예상 입원일, 심지어 연락 두절로 위장이라는 메모까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족이 모인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이 집에서 그만 쉬세요. 요양병원 예약했어요. 아버지도 없고 아드님도 바쁘고 어머니는 그냥 계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내가 뭘 잘못했니? 며느리는 잘못은 아니에요. 당신이 이제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그대로 밥그릇을 놓고 말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집을 나갔다. 눈도 오지 않는 겨울이었고 그날따라 바람이 유독 차가웠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아파트 계단에 앉아 밤을 새웠다. 나는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그녀는 그날 결심했다.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리고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끌려가듯 입원당했다. 남편과 며느리는 치매 환자라는 서류 한 장으로 그녀를 감금할 수 있었다. 서명은 조작되었고 의사는 며느리의 고등학교 동창. 그녀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셈이었다. 병원의 창밖엔 철창 대신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지만 그녀는 정원을 하루 종일 쳐다보기만 했다. 하루 2번 주는 약에는 그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진정제가 몰래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3주를 버텼다. 간호사 몰래 약을 삼키는 척하고 뱉었고 방 안에 작은 공책을 숨겨 모든 상황을 기록했다. 이름 조작됨, 서명 위조, 진료 기록 없음. 아들이 돈을 노렸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야간 근무자가 잠든 사이 시어머니는 정문이 아닌 화물 엘리베이터를 통해 병원을 빠져나온다. 병원 뒤편 숲길은 어둡고 추웠고 그녀는 맨발이었다. 발가락은 갈라지고 발목은 접질렀지만 그녀는 걸었다. 시어머니는 이름을 바꿨다. 김명자에서 윤하경으로 친하게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의 여권 사본을 참고해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고 의심받지 않기 위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염색하고 안경도 썼다. 심지어 피부 성형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노인센터가 아니라 헬스클럽에서 일했다. 프런트 데스크에 앉아 이름을 체크하며 고객을 맞이하는 단순 업무. 하지만 그녀가 노린 건 그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며느리였다. 며느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 하나를 사귀게 된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지만 따뜻한 중년 여성 윤하경. 하지만 그 정체는 자신이 정신병원에 가두었던 시어머니 김명자였다. 시어머니는 서두르지 않았다. 처음엔 그냥 커피를 한잔 했다. 다음엔 맛집도 함께 갔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온다. 하경 씨는 진짜 복이 많은 분 같아요. 진짜 골치 아픈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아, 진짜 저런 사람들은 요양원에 박아놔야 해요. 며느리의 모든 나쁜 경력들은 아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하였다. 며느리의 중학교 동창을 수소문해서 낙태 경력을 알게 되었고 함께 찍힌 과거 모텔 CCTV 사진을 입수했다. 며느리는 어느 날 아침 문 앞에 있던 작은 노란 봉투를 발견한다. 그 안엔 들어있었고 거기엔 자신이 10년 전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임신 낙태 병원 진료 기록이 스캔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누군가 자기를 지켜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휴대폰에 정체 모를 번호로 그의 아버지는 남편이 아니지 라는 메시지가 오고 그럼 누구의 아이를 낙태한 걸까? 회사 탕비실선 누군가 소곤거리듯 말한다. 며느리는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을 받는다. 고객님, 최근 신청하신 8,500만 원 대출 상환 계획 관련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그녀는 은행에 가서 깜짝 놀란다. 실제 신청 내역이 존재했고 주소지와 서명도 모두 며느리 본인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백했다. 그럼 이건 누구 짓이야? 그 서류를 위조한 사람, 그녀의 서류들을 수집하고 흉내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필체를 수개월간 연습했고 보험 명의와 재산 문서까지도 법적으로 꼼꼼히 분석해서 완벽한 덫을 놓았다. 며느리는 유일하게 의지하던 헬스장 트레이너, 사실상 불륜 상대였던 그 남자에게 연락을 한다. 그 여자는 유부녀라는 것을 거짓말을 했었던 것이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건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던 비밀이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거울 앞에서 물었다. 누구야, 이 짓을 누가 하는 거야? 그리고 문득 떠오른 한 사람, 하경 씨. 며느리는 다시 커피숍에서 윤하경을 만났다. 며느리는 커피를 들고 앉으며 말했다. 요즘 누가 절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윤하경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세상엔요, 자기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요, 꼭 그렇게 멀쩡한 척 살던 사람들이 먼저 무너져요. 거짓말도 기억도 결국은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 말에 며느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다음은 아들 차례였다. 시어머니 김명자, 아니 이제 윤하경은 복수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며느리는 이미 무너졌다. 불면증, 불안장애, 대출, 회사 대인기피. 이제 남은 건 가장 믿었던 사람,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배신한 장남 박지훈이었다. 지훈은 소규모 스타트업 대표였다. 겉으론 스마트하고 자상한 가장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투자 계약서를 조작해 위기를 넘기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안 사람은 단 한 명뿐, 윤하경. 그녀는 병원에서 도망친 뒤 이달간 아들의 법인 등기부, 투자 계약서, 법무사 발신 서류, 창업진흥원 보조금 자료, 심지어는 그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기록까지 추적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 대표 박지훈은 투자 유치를 위해 허위 실적 보고서를 제출했고 계약서를 조작했다. 윤하경은 이 내용을 정리한 익명의 자료를 지훈의 경쟁업체와 국세청 그리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동시 송부했다. 며칠 후 지훈은 출근길에 경찰에게 불려간다. 박지훈 씨 맞으시죠? 회사와 관련된 사기 혐의 관련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는 얼떨떨했다. 경찰서에서 보여준 자료는 자신의 서명이 담긴 계약서, 그리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투자자 명단이었다. 지훈은 말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더 놀라운 건 그 서류들이 자신의 이메일에서 전송된 것처럼 조작돼 있었다. 누군가 내부자처럼 접근했다는 뜻이다. 지훈이 경찰 수사로 정신이 없는 사이 직원 2명이 동시에 퇴사하면서 내부 고발을 시작한다. 대표가 우리한테 강요했어요. 실적 부풀려서 보고하라고. 투자 유치용 문서를 일부러 거짓으로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윤하경이란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설계한 사람은 그녀였다. 직원들 SNS를 이달간 추적하며 약점을 파악했고 직접 연락해 자료 제공과 이명 제보, 조건으로 증거를 흘렸다. 결정적인 날이 왔다. 지훈은 경찰 출석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 모든 비즈니스 파일이 외부 서버로 자동 전송되는 백도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 그 순간 집 전화가 울린다. 박지훈 씨, 여기 세무조사팀입니다. 최근 귀하 명의로 1억 6천만 원 규모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회신 바랍니다. 그날 밤 지훈은 아파트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한다. 익숙한 필지 봉투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편지의 내용. 지훈아, 너는 어렸을 때 비 맞으며 나를 기다렸지. 나는 늘 내 도시락을 챙기고 추운 겨울 내 손을 감싸줬다. 그런데 어느 날 넌 내 손을 뿌리쳤지. 내 기억을 지우고 내 이름을 없애고 날 버렸어.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리기로 했다. 내가 내 전부였던 만큼 이제 내 전부를 가져갈 거야. 죽은 줄 알았지. 나 살아있다. 그리고 널 보고 있다. 엄마. 지훈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이제 며느리는 정신과에 다니며 잠도 못 자고 아들은 회사에서 잘리고 사회적 신뢰도 바닥이다. 그러나 윤하경은 아직 끝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도 자신을 정신이상자로 몰았던 죗값은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했다. 우리 오랜만에 가족끼리 식사하자. 난 괜찮아졌고 너희가 원하면 다시 보고 싶어서 그래. 그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용서란 말에 안심했고 가까운 한정식 집으로 향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윤하경은 차분히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봤다. 하경은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하경은 잘 지냈니?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그녀는 천천히 USB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여기 너희가 내게 했던 모든 짓이 담겨 있어. 이거 오늘 식사 끝나면 경찰서에 제출할 거야.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바뀌고 며느리는 물컵을 떨어뜨렸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윤하경은 조용히 웃었다. 너희가 했던 짓을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널 정신병자로 몰고 그걸로 집을 뺏고 내 인생을
쓰레기처럼 던져놓고 이건 단지 복수가 아니야. 너희가 만든 죗값을 너희 손으로 받게 하는 거야.